지금부터 토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앞서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패널 분들께 질문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형 콘텐츠의 도입으로 지식재산의 개념과 영역 확장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법적, 제도적인 틀에 맞춰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에 관련한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정숙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신지식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정숙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지식 재산 분야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금방 만들어 주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0년쯤 됐는데,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신기술의 도출이라든지 그 신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아마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아마 요즘 다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에 맞게 어떤 제도나 법이 제정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런 이제 저희들 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뭐 여러분이 발표하셨지만 다양한 특별위원회들이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그런 또 거기서 도출되는 내용들, 이슈들이 법으로 제정되거나 반영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신지식 재산 분야는 아마 국내외적으로 이런 기술 방향을 좀 주시를 하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뭐 이해관계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역사는 사실 기술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신지식 재산을 어떻게 또 보호하고 활용해 나갈지가 또 오늘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창업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출원 등록하는 지식재산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기술 개발할 때 처음부터 특허의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면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활용 전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고영주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경우에 혁신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허 IP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나 대응이 좀 부족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사실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자료도 있습니다만 14년도에 그 IP 분쟁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했다가 철수한 비율이 한 4.5%였다가 19년도에는 이게 23.6%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IP 전략, IP 대응, IP 분쟁 해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일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거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규모, 자원,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를 뭐 바우처 제도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컨설팅이나 대학이나 공공연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IP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 비전과 전략을 짜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장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 거기 관련된 기술 로드맵을 혼자 그리기 어려우면 그것들을 좀 요구하고 지원을,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든가 추가로 지원 제도를 확충해서 그 IP 전략을 기술 기반으로 짜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학이나 중소기업 또는 다른 좀 규모가 있는 기업과의 어떤 공동 연구, 공동 협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IP 특허 대응 역량을 좀 보완하거나 활용하는 이런 방편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성장하면서 해외 진출하거나, 해외 진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해외 기업들이 다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분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 역량을 스스로 보충하든가, 부족한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지원 제도나 외부의 혁신 역량을 연계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좀 기술 기반 또 혁신 기술 기반의 좀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도 노력하고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정책적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소창업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인데 IP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BT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흑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청년 실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IP 분야인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I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발굴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식재산 발굴 노력과 관련해서는 김재훈 교수님께서 R&D를 또 직접 수행하고 계시고 창출 전문위원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컨텐츠 관련 기술도 우리가 이제 놓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영역에 있어서에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이 아니고 그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녹색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술군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일 기술 영역에서 이제까지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이제 기술 영역에 있어서 각종 기술과 다른 영역에 있는 기술이 서로 융합하는 그런 이제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융합된 기술이 어떻게 IP로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산업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창출 분과에서 정책 이슈로 제시한 그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제목은 이제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핵심 융합 특허에 대한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9월달에 저희 위원들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핵심 IP를 도출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메타버스 내에서 그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을 때 상표권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번에도 또 화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AR, VR 전문가가 계십니다. 송은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은지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메타버스가 오늘도 몇 번이나 이렇게 나와서 정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몇 년 전서부터 학생들에게 가상증강 현실을 교육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IP는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분분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 같은 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사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크린 골프의 대표적 주자인 골프존의 그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이 골프 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의 저작물을 인정을 해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존하는 그 건축물이라든지 또 조각상 같은 그 사물을 그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재현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특징이 기존의 VR, AR처럼 단순히 체험하고 또 놀이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뭐 구찌나 루이비통 등에서 그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그 이제 아바타의 의상과 아이템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그 유명 상표를 사용을 하면 그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그 유명 상표를 사용을 해서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가상 공간 안에서 유명 인사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영리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초상권 침해라든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입학식을 거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 아시는 BTS가 얼마 전에 또 메타버스 안에서 신곡을 발표하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이 또 팬 사인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연을 할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공연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구분이나 그 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연으로 봐야 할지 또는 공중송신으로 봐야 할지도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IP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GJ를 비롯해서 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도 여러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 IP 이슈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제 생각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상하는 신기술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의 지식재산권 체계는 19세기 화학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기술의 소프트화라든가 아니면 현실 같은 가상 세계의 등장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생이 지식재산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 발제하면서 손수정 박사님께서 어렵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재산권의 체계라든가 개념이라든가 현재 이제 지식재산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 손수정 박사님의 발제가 어느 정도 또 답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현재 변리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창희 변리사님의 또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희 변리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대학생이라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시라 만약에 이공계이시라면은 그 기업을 들어가서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그 관련돼 있는 기업 활동을 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정말 그 대학생을 떠나서 개인이라고 봤을 때 개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 그 입장, 개인의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분야가 개인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주변에서 대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상표권과 관련되어 있는 분쟁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 지식재산권이 이렇게 다가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침해를 해야 되지 않겠지만은 또 본인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협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지식재산권 협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엄청 중요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실무 쪽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을 겪어서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에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은 아주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국민의 관심이 힘이 되어서 국가 간의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법률이 개입되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국민들은 그런 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식재산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면들, 결과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고 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개인으로서의 지식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과 활용 이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변리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손수정 박사님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년의 성과 및 미래에 대한 오늘 저희 대국민 보고회 여기에 대한 소감이랄까 아니면 마무리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고 되게 조마조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국가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좀 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9월에 기사가 난 것처럼 경제안보 통합회의가 기술 패권 대응을 위해 발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과연 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그 안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산하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련된 위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식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원회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제를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얘기 나눠주셨던 IP 창출,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IP 창출, 활용, 보호, 인프라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관련 부처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과 절대로 수준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면 예를 들어 IP와 외교, IP와 안보, IP와 보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보다 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의제를 던져주시는 기능을 해주시면 맏형으로서 보이스 이펙트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발제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국가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그 제3회 지식재산위원회 밖에 있는 제3회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바람을, 희망을 좀 안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수정 박사님 애정어린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며 발족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0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온 국민과 함께 저희가 자축을 하면서 성과를 또 이제 살펴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가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국민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 그리고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